며느리가 침실에서 낯선 남자와 키스하는 걸 보는 순간 박정자는 핸드폰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6개월간 치매 연기를 하며 며느리의 범죄 증거를 모아온 한 시어머니의 통쾌한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씨는 올해 71살입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외아들 민수와 며느리 윤지, 그리고 손녀 하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사실 지난 6개월간 박정자 씨는 집안에서 유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며느리 윤지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주변에 소문을 냈고 박정자 씨는 하루 종일 방에만 누워 지내는 노인이 되어버렸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박정자 씨는 멀쩡했습니다. 아주 또렷한 정신으로 그녀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출장을 간다며 집을 나섰고 손녀는 학원에 갔습니다. 박정자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며느리 윤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윤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재빨리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박정자 씨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안 돼. 시어머니가 집에 있어. 내일 낮에 만나자. 응, 나도 보고 싶어. 박정자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여보? 민수는 지금 출장을 갔는데 며느리는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그날 밤 박정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믿고 싶었지만 그 목소리의 톤은 결코 가족이나 친구와 나누는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박정자 씨는 일부러 외출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정에 간다면서요. 하지만 그녀는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있다가 1시간 후 몰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서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자 씨는 숨을 죽이고 복도 끝에 섰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며느리 윤지와 낯선 남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의 손은 윤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윤지는 편안하게 남자의 가슴에 기대 있었습니다.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시어머니 치매 걸렸다고 믿어? 남자가 물었습니다. 윤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병원에서도 확진 나왔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뭘 봐도 뭘 들어도 증인이 될 수 없죠. 똑똑하네, 역시. 그럼 이제 남편 통장에 있는 돈은? 이미 제 명의로 옮기고 있어요. 조금씩요. 들키지 않게. 민수 오빠는 워낙 일에만 빠져 있어서 통장 같은 건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로 된 이 집도 곧 제 거예요. 박정자 씨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치매? 병원 확진? 그녀는 병원에 간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어떻게 진단서를 받았을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거예요. 거기서 몇 달만 있으면. 뭐 노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럼 보험금도 나오고 집도 제거고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죠. 남자가 윤지의 턱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무섭네. 그래서 더 매력적이야. 둘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박정자 씨는 더 이상 볼 수 없어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두려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자 씨는 평생 순진하게만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거래처와의 분쟁도 겪었고 사기를 당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침착하게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하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 다시 떠올랐습니다. 증거. 나한테 필요한 건 증거야.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지는 거야. 저 여자는 이미 내가 판단 능력이 없다고 법적으로 만들어놨어. 그럼 나는 오히려 그걸 이용해야 해. 박정자 씨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치매 환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멍한 표정으로 거실을 배회했고 며느리가 부르면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윤지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역시 치매가 진행되고 있네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으로 박정자 씨는 작은 녹음기를 구입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택배는 노인정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는 몰래 녹화 앱을 설치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한 시대, 박정자 씨도 손녀에게 배워가며 하나씩 익혀갔습니다. 며느리 윤지는 시어머니가 치매 환자라고 안심했는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낯선 남자는 자주 집에 놀러왔고 둘은 거실에서, 침실에서, 심지어 부엌에서도 스킨십을 나눴습니다. 박정자 씨는 방 안에서 문틈으로 모든 걸 지켜보며 녹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지는 친구와 통화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 시어머니?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다음 달에 보낼 거야. 거기 원장하고 이야기 다 됐어. 노인네가 사고로 넘어지거나 하면 보험금 나오잖아. 그럼 나도 좀 숨통이 트이지. 박정자 씨는 그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요양원 원장과 짜고 있다는 것까지. 그녀는 메모장에 날짜와 내용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며느리가 남편 민수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윤지는 거실 책상에 앉아 인터넷 뱅킹으로 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달도 성공. 바보 같은 남편, 월급 들어오는 것만 확인하지 잔액은 안 봐. 6개월이면 5천만 원은 모으겠네. 박정자 씨는 그 장면도 핸드폰으로 녹화했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의 손가락 움직임과 컴퓨터 화면의 이체 내역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한 달 후에 나왔습니다. 며느리 윤지와 낯선 남자가 침실에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박정자 씨는 문틈에 핸드폰을 살짝 들이밀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이제 한 달만 더 기다려.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보험금 타고 집 명예 내 걸로 옮기면 우리 결혼해. 윤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하고는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하겠죠. 뭐. 재산 분할은 어차피 제가 다 챙겨놨으니까 상관없어요. 시어머니 집도 제 명의로 넘기는 서류 이미 공증 받았어요. 치매 환자는 법적 능력이 없으니까 보호자인 제가 대신 서명한 거죠. 남자가 웃었습니다. 위조 서명. 그거 나중에 문제 안 돼? 누가 알아요? 시어머니는 치매 환자고 증인도 못 되는 걸요. 병원 진단서도 다 있어요. 제가 아는 의사한테 부탁해서 받았거든요. 박정자 씨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위조 진단서, 위조 서명, 횡령, 보험 사기 계획, 그리고 불륜. 며느리는 완벽한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자 씨는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모든 영상과 녹음 파일을 USB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정리된 증거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 며느리와 불륜 남자의 대화 녹음 15개 파일. 2. 남편 통장에서 돈을 빼내는 영상 8개 파일. 3. 요양원 원장과 짜고 사고를 계획한다는 녹음 3개 파일. 4. 위조 진단서와 위조 서명 고백 녹음 1개 파일. 5. 보험금 사기 계획 대화 녹음 5개 파일.
박정자 씨는 이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들 민수의 대학 동기인 최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최 형사는 한때 집에 자주 놀러 오던 사람이라 박정자 씨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 형사님, 저 박정자입니다. 민수 어머니요.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치매에 걸리셨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제 며느리가 꾸민 일이에요. 지금 만나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최 형사는 즉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박정자 씨는 카페에서 그를 만나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영상을 보고 녹음을 들으면서 최 형사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횡령, 사문서 위조, 보험 사기 예비 음모, 그리고 살인 계획 방조까지 의심됩니다. 요양원에서 사고를 내게 한다는 건 사실상 살인을 계획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박정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며느리분이 모르게 추가 증거를 확보하겠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위조 서명 문서, 그리고 의사와 요양원 원장 조사도 필요합니다. 어머님, 일주일만 더 연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정자 씨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6개월을 참았는데 일주일쯤이야. 그 일주일 동안 경찰은 조용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며느리가 거래한 은행 계좌를 추적했고 위조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찾아냈습니다. 의사는 윤지에게 돈을 받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줬다고 자백했습니다. 요양원 원장도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윤지에게서 거액을 받고 사고를 만들어주기로 약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마침내 작전일이 정해졌습니다. 며느리 윤지가 다시 불륜 남자를 집으로 부른 날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또 출장을 갔고 손녀는 학원에 갔습니다. 윤지는 남자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면 시어머니 요양원 가요. 그럼 우리 자유예요. 진짜? 드디어? 네. 그리고 제가 알아봤는데 요양원에서 낙상 사고 나면 보험금이 1억 5천 정도 나와요. 그 돈이면 우리 해외에서 새 출발할 수 있어요.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지는 짜증스럽게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경찰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윤지 씨 맞으십니까? 네? 네, 그런데요. 횡령, 사문서 위조, 보험 사기 예비 음모, 그리고 살인교사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윤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최 형사가 앞으로 나서며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이윤지 씨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순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실에 있던 남자도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다른 경찰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김태우 씨도 공범으로 조사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방 안에서 박정자 씨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멍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똑바로 선 자세로 또렷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윤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정자 씨를 쳐다봤습니다. 윤지야, 나 치매 아니야. 6개월 동안 다 지켜봤어. 내가 한 모든 짓을. 박정자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거짓말. 어머님 치매 확진 받았잖아요. 병원에서. 박정자 씨가 웃었습니다. 그 의사 이미 조사받고 있어. 내가 돈 주고 가짜 진단서 만들었다는 거 다 불었더라. 윤지는 그제야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그녀를 경찰이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신이 나갔어요.
제발. 박정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한테 속은 게 분하고 억울한 게 아니야. 내 아들을 배신한 게 제일 용서가 안 돼. 그리고 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서 사고나게 하려고 한 걸.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어. 윤지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수갑을 채우고 경찰차로 데려갔습니다. 불륜 남자 김태호도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최 형사가 박정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침착하게 증거를 모으시다니. 형사님, 제가 젊을 때 사업도 하고 여러 일을 겪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 나쁜 짓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걸 배웠죠. 그날 저녁 출장에서 돌아온 아들 민수는 모든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것, 그리고 돈까지 빼돌렸다는 것.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일에만 빠져서 집안일을 신경 못 썼어요. 박정자 씨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을 잘못 본 거지.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재판은 3개월 후에 열렸습니다. 윤지는 횡령죄, 사문서 위조죄, 사기죄, 그리고 살인교사 방조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륜 남자 김태호는 공범으로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위조 진단서를 만든 의사는 면허 취소와 징역 3년, 요양원 원장도 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박정자 씨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섰을 때 마지막으로 윤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미워서 고소한 게 아니야.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고 싶었어. 죗값을 치르고 나오면 그때는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구나. 윤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박정자 씨는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손녀와 함께 마트에 가고 노인정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가끔 아들과 외식도 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빼돌린 돈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박정자 씨는 노인정에서 비슷한 처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족에게 학대받거나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노인들에게 법적 대응 방법을 알려주고 증거를 모으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우리 노인들도 당하고만 살 필요 없어요. 법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어요. 다만 제대로 된 방법을 알아야 해요. 박정자 씨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지역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당하고 속고당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는 걸. 제대로 된 방법으로 맞서면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걸. 박정자 씨는 그것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지금도 박정자 씨는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며느리 윤지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고 아들 민수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녀는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하며 법대 진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박정자 씨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는 세상이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똑똑하고 지혜로워요. 다만 방법을 몰라서 당하는 거죠. 제가 보여준 것처럼 침착하게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하면 어떤 불의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신가요? 참지만 마시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맞서세요. 법은 언제나 정의로운 사람의 편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